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등 전쟁 개입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끝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는 물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І ми чекаємо нормальну, чесну, сильну реакцію партнерів на 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정식으로 가입 초청하는 게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Що ви хочете, щоб ми з русскими говорили? Так, посильте нас. Щоб ми сиділи рівноправно, а не щоб просто стілець десь там в сторонці був. А як? Ну, інвітейшн дайте. І дайте зброю. 나토 규정상 가입 초청은 신규 회원국 가입 때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32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Ukraine's path and bridge towards NATO membership is now irreversible. 특히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우려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추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전쟁을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노린 드론 공격에 또다시 방공망이 뚫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전방위 공습에 나섰습니다. 신화를 사망 이후 종전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바람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효신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마을에 흙먼지가 하늘로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은신처로 쓰이는 지하 통로를 파괴하기 위해 100톤이 넘는 폭발물을 동원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 자택이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3일 북부 군기지에 이어 총리 자택까지 드론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헤즈볼라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선 겁니다. כל מי שימצא סמוך לאתרים המשמשים למימון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נדרש ממנו להתרחק מהם מיד. 하마스 수장 시나루 사망 이후 국제사회 만류에도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거침이 없습니다. חיסלנו את רב המרצחים יחיא סנוואר. אמרתי, אנחנו במלחמת התקומ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קדימה עד הסוף. ו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ך דבר נוסף, אני גאה בחיילים שלנו, אני גאה במפקדים שלנו.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세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 동안 가자 북부 베이트 라이아를 공습해 최소 87명이 숨지고 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바로 아래 자빌리아 난민촌에서도 최소 33명이 숨졌고 중부 자와이다 주택가와 난민촌에서도 5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가자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수장을 잃은 하마스도 물러서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자빌리아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를 상대로 로켓포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헤즈볼라가 쏜 것으로 추정되는 160여 발의 로켓으로 공습 경보가 이어지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 준비가 담긴 기밀 문서가 유출돼 미국 정부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남부 선벨트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지아주를 놓고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가다 권준기 특파원이 조지아에서 보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조지아주 유세 현장입니다. 대선이 코앞인 시점에서 경합주 조지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규모 유세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조지아가 대선 승리의 열쇠가 될 거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o Georgia, now is our time to act. The baton is in our hands. 조지아는 트럼프의 나라라며 강한 애착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 여전히 4년 전 조지아에서 12,000표를 도둑맞아 백악관을 내줬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압도적인 표 차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Georgia are going to end Kamala Harris's reign of failure. 전통적 공화당 강세주였던 조지아는 4년 전 바이든이 0.2%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2년 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갔지만 공화당이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며 경합주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트럼프의 오차범위 우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주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오자 해리스에게 희망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애틀랜타 근교의 콥 카운티는 조지아에서도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지만 다양한 인종과 고학력자들이 유입되면서 민주당세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민심은 팽팽했습니다. I think for a lot of people this is a vote for like the lesser of two evils. I think Project 2025 is like a really scary endeavor. He's crazy. He's sick mentally. We can't have him anymore. I think he's very business-minded and more in control and knows about the public. I voted primarily for parents who have lost young children due to illegal migrants in our country. 최근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There's no electricity, there's no power. This makes voting more difficult. 남은 보름 동안 조지아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리스는 이번 주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애틀랜타 공동 유세로 흑인 표심 잡기에 나서고 트럼프는 조지아 남부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어 보수 결집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미 대선을 보름 앞두고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 흑인 교회를 찾아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에서 친서민 행보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조지아주 스톤 크레스트의 교회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선거 유세 중 환갑을 맞은 해리스 부통령. 이번 대선에 열세를 쥔 경합주 조지아에서 최근 지지율을 회복한 흑인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호소합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We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answer that question. So let us answer, not just through our words, but through our action and with our votes. 주요 경합지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조지아주 교회를 돌며 흑인 기독교 신자들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미국의 분열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Do we have leaders in place who understand that in the face of a stranger, one should see a neighbor? 역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널드에서 감자튀김을 만들며 유권자에게 다가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Happy birthday, Kamala. Happy birthday. 문제는 전날 유세에서의 발언. 펜실베이니아주 지역 출신의 전설적 골퍼 아널드 파머 이야기를 늘어놓다 갑자기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저속한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This is a guy that was all man
His man was strong and tough. We have women that are highly sophisticated here, but they used to look at Arnold as a bad, but he was really something special. 자신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공격하다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So you have to tell Kamala Harris that you've had enough, that you just can't take it anymore. We can't stand you. You're a vice president. The worst.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따른 저속한 발언이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발언을 멈추고 30분 동안 춤을 추는 기이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오늘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두고 어떤 의견을 나눌까인데 대통령실 내에선 윤 대통령의 결심이 섰을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만납니다. 발표 직전까지 유력한 두 날짜를 오가며 긴박하게 논의가 이어지던 면담 일정이 일단 확정된 뒤로는 이젠 면담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면담 자리에선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과 당정 관계가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공개 요구한 만큼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떤 건 받아주고 어떤 건 설명할지 결심이 섰을 것이라며 본인 판단이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두리뭉실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면담 날에 당장 답을 줘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한 대표 얘기를 쭉 들어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을 마친 뒤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빈손 면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여당 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논의가 수월하게 풀린다면 야당의 대여 공세에 단일 대우로 맞서는 새로운 국면도 가능하다는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끝모르게 이어지는 이른바 윤한 갈등의 향방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오늘 열리게 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공식화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쟁점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4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긴 것일 뿐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물증도 없다며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와는 다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 가운데 2건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만큼 법리에 따라 충실히 결정했다는 점을 4시간에 걸친 브리핑 내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진행된 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영장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브리핑에서는 반대로 말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오해라는 입장을 냈지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처분을 두고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어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난타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얇은 버전의 폴더블 폰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5일 출시 예정인데 관심은 가격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이 열립니다. 배달 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공정위의 플랫폼 상호 규제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소학기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급 대책으로 올해 생산된 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경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직접 벼수매 현장을 방문해 산지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합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 그런데 이 가을 전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철 수산물의 가격이 다 오르면서 피치플레이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원인은 뭘까요? 바로 따뜻해진 바닷물 온도입니다. 어획량 자체가 크게 줄었죠. 횟감용 전어를 팔지 못하는 대형마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난해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전어는 킬로그램당 6,200원에서 17,600원으로 184%, 암꽃게는 5,400원에서 17,200원으로 219%가 올랐습니다. 또 가장 자주 찾는 횟감인 광어와 농어도 2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동해서해남에 가릴 것 없이 모두 평년보다 수온이 2도가량 오른 영향이 컸는데요. 올해 고수온특보는 71일 동안이나 이어졌는데 역대 최장입니다. 여기에 홍합과 굴 등 어패류의 폐사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고수온이 원인인 피시플레이션, 오랜만에 일시적인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서울 도심 전역이 공해 유튜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밤낮 안 가리고 생중계를 하고 또 남의 집 주차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공해 수준이라고 하네요. 서울 용산경찰서의 후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입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이 우르르 몰려 있고요. 승합차 위로 올라간 사람도 보입니다. 이날 포함해서 열흘 넘게 인근 주민들은 소음 공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곳들에 몰리는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는 물론이고요. 이재명 대표 찬반 집회가 열리는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 또 전광훈 목사 주도로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일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입니다. 즉 조회수가 잘 나오는 명당을 찾아다니는 거죠. 경찰에게 카메라 건들지 말라면서 일부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조회수를 뽑는 수단으로 경찰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후원금과 광고로 수익까지 창출을 하죠.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은 현재 없어서 생계형 공해 유튜버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간병과 생계 부담으로 대학은 꿈도 못 꾸는 10대 가장 영케어러가 서울과 경기에만 7만 명이 넘습니다. 또 영케어러 절반은 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보시죠. 네, 영케어러는 중증 질환, 치매 등을 앓는 가족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도 하고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꿈을 저당 잡힌 채 모든 부담을 더 안습니다. 2030까지 합치면 1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케어러의 52%가 홀어머니와 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간병과 가족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영케어러도 30%에 달합니다. 빠듯한 형편 탓에 진로마저 위협을 받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본인의 상황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영케어러 대응 수준은 안타깝게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결국 학교와 정부, 지자체가 영 케어러를 찾아내서 지원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는데요. 생계비를 보조해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간병 등 돌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료를 높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출시된 기후동행카드. 하지만 기후역행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유해물질 폴리염화비닐 PVC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발급 초기에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죠.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대중교통 이용객의 약 12%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80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VC의 유해성입니다.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대량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플라스틱 소재 중에 가장 유해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카드사는 나무나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카드를 제작해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이라는 기후동행 카드의 취지를 고려하면 PVC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카드 소재 선정과 관련된 논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기권은 반납 시스템이 없어서 사용기간이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신문은 카드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또 반납된 카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도 담았습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입니다. 최근에 강한 여자들을 내세우는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전하는 강인한 여성들을 조명하면서 여성 서사가 확장되는 중입니다. 무쇠 소녀단에서는 물 공포증이 있거나 자전거를 못타는 멤버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합니다. 또 강철부대 W에서는 최정예의 여군 예비역들이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죠. 육체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여성 리더 간의 정신력, 정치력, 심리전까지 펼쳐지는 여왕벌 게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여성들이 한계에 도전하고 또 뛰어넘는 모습에 몰입을 하게 되죠. 여성들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강인한 여성을 조명하는 예능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운항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승객 180여 명이 현지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다낭공항 탑승구 앞에 당황한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갑작스런 결항 소식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월요일 출근이 무산되는 등 승객 180여 명이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출근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서 지금 다낭에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결항 이유는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 대한항공은 후속 정기편으로 승객들을 실어 나를 계획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넘고 옆 차로에 승용차를 추돌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3, 4차로를 달리던 차들까지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버스가 승용차 석 대를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앞서가던 버스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위기론이 불거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요? 삼성이 이제 내부에서도 뭐 위기론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산업도 크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네. TSMC에 비교해가지고 삼성이 AI 분야의 반도체에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예상 매출액이 역전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지금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이번에 3분기 뭐 32.3조 원의 이제 매출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삼성은 28.6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이게 저번에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이제 역전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삼성전자를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오히려 그래프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처럼 보이긴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반도체 분야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겨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네. 결국에는 실적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유독 삼성만 조금 휘청거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두각을 삼성전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이제 시장을 점유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AI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은 고성능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는 AI 메모리 및 이제 잘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신속히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주가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삼성을 두고 10만 전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반등할 가능성 또 방법,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아주 뭐 당장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TSMC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격차를 빨리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변화를 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I와 관련된 고성능 컴퓨팅하고 AI 메모리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빨리 이루는 게 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BM과 같은 이런 그 제품에 있어서 기술 성숙도를 빨리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뭐 이제 GAA 같은 혁신적인 공법이 있거든요. 예.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를 빨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혁신적인 기술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의 강점을 살리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투자자들은 공급 계약이나 신계약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취임 2주년인데 네. 앞서서 전영현 부회장 이제 DS 부문장이죠. 네. 자가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네. 입장이 좀 나올까요? 이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취임 2주년인데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리더십, 그 다음에 뭐 경영 성과를 재조망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향후 비전하고 정확한 목표와 전략, 뭐 경영 이제 목표 등을 정확히 이제 회장으로서 밝히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사과문이 크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와닿지 않을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투자자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삼성에 있어서 뭐 이제 신뢰랑 이제 경영 방침이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뢰를 갖게 하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삼성이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가 인하됐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또 오르고 있거든요. 이건 또 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이제 이게 반영되는데 약간 시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 코픽스 금리가 계속 이제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상승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중요한 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또 올리면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도 이제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차에 대한 이야기를 은행에서는 하는데 이게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본인들의 예적금 금리는 이제 내려가고 있고 또 높은 이율의 상품들도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대출금리나 예적금 금리의 이자 차이가 커지면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 차익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조만간 예대 금리는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가상금리 붙임으로 대출금리는 올리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은 증대되는 이런 상황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가계대출 문제,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쉽사리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출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또 전세 대출 규모 자체도 지금 굉장히 큰데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인데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 대출 구조를 보면요. 그 임차인이 돈을 빌리지만 실제 이런 혜택은 임대인이 이제 누리게 되는 이런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과정에서 근데 이제 이 혜택을 누리는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라든지 상환 능력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의 상환 능력하고 사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신용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검토하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전세 대출을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값이 상향함에 따라서 집값도 같이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 늘어나면 전세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임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전세대출은 그 대출 전액을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전세대출 규모가 뭐 190조, 이제 곧 200조를 육박할 것이다, 넘을 것이다라는 관망세도 있거든요. 과연 이런 대책들이 그러면 그 규모 자체를 조금 줄이는데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줄일 때는 도움이 좀 그러니까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보증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택금융공사,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이 3개. 그 보증기관들이 전세대 그 대출금의 한 90%에서 100%를 보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 은행들이 손실 부담이 거의 없이 대출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뭐 현재 100%에서 80% 정도로만 낮춘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이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음으로 전세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청약통장 금리까지 올렸는데 수치를 보니까 가입자가 한 달 사이에 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인구 대비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벌써 이제 그 포화 상태 찍었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이고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더 수익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보유에 대한 이제 동기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경쟁이 심하니까 청약 통장 보유하고 있어도 이제 당첨된 확률이 매우 적고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또 청약 통장을 통해서 이제 이걸 분양받을 또 동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입자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당첨권 가점을 보면은 거의 진짜 엄청 오래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용론이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 자, 또 다음 주제 살펴보면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걸 추가를 할지 혹은 조금 조정을 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제 분석으로는 당장은 이제 끝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연장될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제 유가가 아직 변동성 여지가 남아 있고요. 중동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상승률이 1.6% 정도로 안정세에 이제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20% 인하하고 있는 거를 한 15%로 줄이는 형태로 좀 연장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정부의 결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내용 좀 살펴볼 텐데 이번 주는 그야말로 실적 빅 위크라고 또 불리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한 20%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특히 빅테크 업체들, 이제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이런 대형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야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좌우될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넷플릭스랑 TSM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뭐 제너럴 모터스, UPS, 코카콜라 같은 이제 우량주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안정감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예상이 약간 불확실하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우민 택시에 대해서 이제 실망이 컸죠. 그다음에 더불어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다음에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첫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맞은 설악산인데요. 해발 1,500m 고지대에 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10월 달력을 넘기기도 전에 첫눈이 찾아왔습니다. 설악산 고지대 중청대피소 일대. 초속 10m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내려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는 새하얀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온통 새하얀 눈세상. 설악산 고지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7시 반쯤. 이튿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가까이 내렸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적설량은 1cm에 그쳤습니다.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강풍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번 눈은 지난해보다 이틀 빠르지만 재작년에 비하면 9일 늦게 찾아왔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 절정기를 맞은 설악산에 등산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겨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산을 찾으실 때는 겨울에 준하는 보온우리랑 안전장비를 꼭 준비하셔야 안전한 산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단풍이 지기도 전에 내린 첫눈. 설악산 정상은 벌써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 소비 요구에 대응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붐비는 커피숍. 주문한 커피가 텀블러에 담깁니다. 베이커에 하신 아이스 라떼 드리겠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400원이 할인되거나 적립 혜택이 추가됩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환경도 아낀다며 호응합니다. 개개인들이 이런 커피 매장이라든지 음료수 매장에 올 때 텀블러를 했을 때 서로 윈윈한 그런 상생에 편의점도 개인 용기 사용을 환영합니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까지 설치해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씻어 새 음료를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텀블러를 가져와서 직접 커피를 내리면 3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커피 매출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올해도 3분기 기준 46.1% 올라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오면 세제만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세제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식물성 재료로 만든 친환경 세탁 주방 세제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하는 용기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살균기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중가 대비 약 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리필 형식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코 소비를 추구하는 2030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폐 건전지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장치입니다. 20개 정도로 모으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데 인천 계양구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다고요? 네, 출근길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9.7도로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평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빛만 흐리겠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9.7도, 청주 9.8도, 춘천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0도, 울산 21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영남지방과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8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수요일인 모레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또 서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차트를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